네, 시작해도 될까요? 준비됐어요? 네. 오늘 지금 간략하게 본 퀴즈 내용까지 아마도 우리 이번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이 수업하는 내용이 곧바로 우리 다음 주 이제 중간고사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문제니까 같이 그 퀴즈한 거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면서 내용 같이 나가도록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 보건의료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 4가지 모드 1, 2, 3, 4에 대한 거 우리 퀴즈 받고 이제 공부도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반드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 같고, 오늘부터 나가려고 하는 간호 전문인을 위한 역량 기반 교육, 어떤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퀴즈 본 내용이 뭐였었냐면, 전문직 간호사의 역량은 그러면 어떤 거를 갖추어야 되느냐, 그거를 퀴즈로 했어요. 우리 이제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교수가 강의하고 여러분이 그 내용 듣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 중심의 그런 교육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이제 이런 교육은 너무나 이제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육보다는 앞으로의 세상은 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역량 중심이라는 게 뭐냐? 지금 여기 보면 지식을,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패러다임도 이제 이 시대에 맞추어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교수자가 강의하는 내용 듣고 이런 거는 너무나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말하지만 교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지금 여러분이 예습을 해서 퀴즈를 한번 봤어요. 근데 이 퀴즈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습이니까. 그렇지만 대다수의 내용들은 보면서 이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정도는 여러분이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를 학교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런 능력을 배우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지식 정보가 홍수 속에 있을 정도로, 홍수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내용 쭉쭉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대학 교육도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역량 기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KSA라고 지식과 기술과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바뀌어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이제 배출해내는 것이 요즘의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이제는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당장 무엇을 조금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쭉쭉 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럼 대학생한테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는 이제 퀴즈로 본 거는 전문직 간호사한테 필요한 핵심 역량 6가지라는 건데, 그 이전에 간호사이기 이전에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으로서 정말 필요한 건 뭔가 하고 우리나라 서울대를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 번씩 쭉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내 안에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부족한 게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거를 자기화시켜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굉장히 다 비슷하게 미국 대학에서도 미국 대학 그 연합회에서도 대학생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졸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제 우리는 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졸업을 하면 대다수가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곳을 갔다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다른 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외부 기업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 유수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왔을 때 어떤 신입사원을 원하냐면 이런 능력을 갖춘 그런 신입사원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쫙 종합해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종합적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기업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대학을 졸업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역량은 이런 거예요. 당연히 자기 전공 분야가 있을 거니까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하는 능력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능력을 가져야 되고, 왜냐하면 지식은 끝없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혼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창의성,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특히나 우리 간호는 다학제로 엮여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더불어 똑같은 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리더십.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다 프리젠테이션 시대고 혼자 하는 어떤 역할도 있겠지만 그룹으로 하는 역할이 훨씬 더 많은 시대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그룹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는 한 가족이에요. 이제 24시간 모든 세계가 실시간으로 서로가 다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치관, 직업으로서의 가치관, 개인으로서의 가치관, 즉 이런 가치관이나 태도가 자기만의 어떤 이런 걸 형성될 수 있는, 즉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통해서 육성되기를 바라는 이 역량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는 저기 안에서 어떤 것들은 잘 돼 있고 어떤 것들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이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무언가를 위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퀴즈에 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대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도 알아두시, 이거는 뭐 꼭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할 때 나한테는 저런 역량들의 어떤 부분은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졸업을 하고 간호사가 될 건데 간호사로서의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역량은 당연히 간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간호는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만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축적돼서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쌓여져야 되는 그런 실용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간호와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간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전문 직업정신, 즉 다시 말하면 윤리적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사람의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어떤 스킬, 기술만 뜨게 아니라 아무리 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도 경험을 통해서 습득돼야 되는 스킬,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때 그 주사 같은 거 정맥 주사 찾을 때 너무 못 찾아서 아픈 환자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아무리 어떤 친절을 베풀어도 또 거기에 합당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임상에 나가보면 사람 대상이고 질병 대상이고 이런 것이 혼합되고 다학제간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 딜레마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딜레마가 빠졌을 때 후반기에 배우는 이제 윤리적으로 얼마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그래서 우리가 핵심 인재는 어느 자리에다 데려다 놨을 때 그냥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적응은 기본이지만 적응 플러스 여기는 왜 이럴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문직 간호사의 역량으로서는 이렇게 6가지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그런 역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마지막 요 장의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간호사답다. 내가 저 사람은 일반인들이 또는 내가 또는 일반 자타가 공인하게 저 사람은 뭐답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미지답다라고 말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은 일단은 나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고 내가 그 얘기했었죠.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직업이에요. 이게 간호라고 하는 직업이. 뭐 그런 직업에 있어서 내가 일단 나라고 하는 내가 풍부하고 내가 완전체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손이 안 내밀어진다 그랬어요. 일단 나 살기가 바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다움, 즉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자아실현, 나의 어떤 목적, 나의 풍부함, 나의 어떤 너그러움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업적으로 간호사다움이 표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간호사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표출이 돼야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더 넓은 영역.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사람은 자기마다 그릇의 용량이 있다는 말 많이 해요.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건데 지금의 그릇의 사이즈는 일단 나부터 챙기는 나이예요. 그거밖에 일단은 그 나이대의 스테이지가 그래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생을 나를 위한 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우리가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는 확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확장이 어떤 사람은 나라까지 어떤 사람은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2학기 때 배우는 이제 간호관리에서 이런 말 한다 그랬어요. 모든 조직은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조직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는 미션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은 우리말로 하면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릇의 용량이 나 하나를 챙기는 거, 어떤 사람은 가족까지, 어떤 사람은 옆에 그 지역까지, 어떤 사람은 나라, 어떤 사람은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 키워나가는 자기의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컴피턴트한 어떤 역량을 가진 간호사로서 간호사답다라고 말을 하려면 1차적으로 나다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실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다움이 실현이 돼야 되고 간호는 우리가 후반 때 윤리 배울 때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배려와 정의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넓게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확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먼저 안 되면 이 바깥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면서 간호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지금 대학생이지만 우리가 갖춰야 될 대학생으로서의 역량, 그 다음에 간호사로서의 역량, 그 다음에 이제 더 펼쳐 나가는 거는 그 다음 그 각자의 역량이에요. 그런 뭐 좋은 얘기니까 여기 부분은 뭐 다른 것들은 그 여러분이 쭉 읽어보지만 아까 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과 아까 대학생으로서 이제 종합적으로가 정리해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는 꼭 공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숙함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서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간호 전문직이 이번 이 한 학기에 우리의 수업이 반절 1학점은 간호 전문직과 관련된 거고 1학점은 이제 간호 윤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할 건데 이제 간호 전문직에 대한 총체적인 모든 내용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 다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 퀴즈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적어도 전문직이라고 말을 하려면 8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8가지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볼 건데 그 8가지가 이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자율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직은 얼마나 자격 규제를 가지고 있고 교육 연한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등. 그래서 그 8가지 내용은 오늘 이제 강의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전문직으로서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하려면 그 8가지 요건은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8가지 요건이 뭔지 정도는 우리 퀴즈에서 쓴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간호사는 전문직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개론 시간 때 어떤 것은 전문직이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더 부족하기도 했고 더 이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했었었는데 먼저 이제 전문직 정의하고 전문직 특성에 대해서 보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말해요. 전문가 또는 전문직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율성, 어떤 권한, 책임감 이런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그 영역의 전문가, 또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그 직업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게 전문직 정의예요. 이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지식과 기술적 차원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들이 합리성에 근거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요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한테나 전문가란 말 안 붙이죠. 좀 공부도 오래 했어야 되고 또 그 오래 한 것이 정말 누가 보아도 사회에 기여되는 어떤 직업이어야 되고 이게 직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문직 넘어가기 전에 직업은 존재가 필요가 없으면 그 직업은 사장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 그거 보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직업들이 되게 많이 이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그동안의 직업 내용 중에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서 그 결과물을 주는 어떤 내용들은 인간보다 컴퓨터가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많은 지식을 넣어서 뭐 이번에도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다행히 이제 4번째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겨줘서 우리가 굉장히 인간으로서 인류가 되게 기뻐하긴 했는데 앞으로 남을 직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정말 개발이 되면 이제는 감성과 터치, 근데 실은 감성, 직관까지도 지금 이제 알파고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치만 다행히 우리 간호라고 하는 직업에는 없어져가는 그 사장되는 직업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영역 중에 일부는 스킬도 있지만 일부가 간호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간호는 사이언스 앤 아트란 말 들어봤죠. 근데 사이언스는 과학이니까 우리 과학 부분은 침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트가 우리가 말하는 아트는 어떤 거냐면 똑같은 개인한테 어떤 그 당뇨병 기술을 그 스킬을 교육을 만들어서 줄 때도 그 당뇨병 교육이라는 기본 내용은 사이언스예요. 그거는 이제 과학에 근거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아트가 나오냐면 그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교육을 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그럼 우리가 그 교육을 그 사람에 맞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상황 이런 거 이게 바로 아트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그냥 딱 과학에 맞춰진 대로 해주는 거고 그것이 간호가 사이언스 앤 아트라고 많은 간호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과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어우러지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는 들어갔어요. 우리 영역의 아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뭐,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전문직에서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전문직화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문직인 건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점차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무슨 화가 되는 거예요. 전문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고대 들어오기 전에는 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고등학교에서 고대라고 하는 걸 딱 들어오는 순간 고대에서 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고대인화가 된 거예요. 자유, 정의, 진리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내가 고대인이라고 진짜 말한 것처럼 나는 자유, 정의, 진리화 되었는지. 그래서
간호속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간호대학을 그 고려대 안에서도 간호대학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3학년 이제 4학년까지 왔는데 3학년을 거쳐가면서 실습을 나가면서 적어도 시간에 대한 관념이 일반 다른 과 애들보다는 훨씬 더 철저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은 학생이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뭘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타임을 잘 지켜줘야만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없다. 나한테 무슨 일을 부여됐을 때 이건 사람하고 관련된 거니까 어쨌든 내가 이거를 잘 책임감 있게 뭘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4학년의 실습을 더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이 간호사라고 하는 그 직업의 예비 간호사의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문직화는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의 직업이 전문적인 직업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전문직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정한 업무 영역에 대한 시장의 독점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전문직은 그 전문직 자기 그 영역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전문적 권위와 자율성을 확립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 간호가 진정으로 전문직이냐 할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준 전문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진정으로 전문직을 갖고 있는 건 몇 개 없어요. 뭐 약사도 누구도 다 우리가 다 범주가 준 전문직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전문직이 되려면 오로지 그 사람의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정으로 전문직이 나오는 거는 판사 또는 목사 이런 직업. 왜냐하면 판사는 판사만이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의 직업을 가용 목사만이 안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만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전문직은 우리나라에서 몇 개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전문직들이 그 행위 전문직이 되려고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전문직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전문직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학자를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플렉서너하고 파발코 거를 조금 유심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플렉서너는 처음으로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전문직에 대한 정의를 많은 영역, 우리 영역뿐만 아니라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많은 곳에서 이 플렉서너가 처음 이제 정돈되어서 이렇게 출발한 그런 전문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문직에 대한 뭐 좋은 얘기들이 다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그때 8가지 안에 대부분 보면 8가지 요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빌러나 바이슬러 같은 사람들도 이 전문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왜 플렉서너는 왜 중요하게 보냐면 처음으로 모든 전문직에서 다 플렉서너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때 와서 많은 학자들이 전문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정돈되어서 만들어진 이제 그 출발점을 플렉서너로 많이 보고 파발코는 왜 이 사람을 좀 또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직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직업하고 전문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 또는 보케이션 이 차이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파발코의 기준으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플렉서너하고 파발코 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한번 이제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말을 할 때, 아까 전문직의 기본 내용 안에는 사회의 인정, 어떤 사회의 기여, 왜냐하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거, 어떤 조직이든 어떤 개인이든 태어났을 때, 조직도 태어나거나 개인이 태어났을 때 다 미션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미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명을 풀어서 말하면 존재의 이유예요. 만약에 병원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기능이 없다. 그러면 얘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병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원의 존재 이유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공공의 인정을 통해서 전문직이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여러 학자들이고 지금 저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해주지 않으면 내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혼자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걸 누군가가 내 거를 써주지 않으면,
그럼 나는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다른 곳으로부터의 사람으로부터나 조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누군가를 대우해 준다고 할 때 직업에서 대우라고 하는 건 제일 큰 것은 일단 페이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경제적인 관념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페이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꼭 그렇게 재무적인 것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페이를 많이 준다 해도 굉장히 무시하는 분위기고 뭐라면 견디기가 사람이 어려워요. 그런데 페이가 조금 생각보다 작아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면 또 그 사람이 그 조직에서 생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직도 공공의 인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룹별로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의 인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공의 인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 한번 조금 이따 이제 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 공공의 인정이 뭐고 무엇에 의해서 공공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전문직은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전문직은 딱 요것만 하는 직업이야. 그러면 곧 얼마 안 돼서 사장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필요에 의해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성취의 대상이 역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맞춰가요. 그래야 생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나라는 사람은 딱 고집스럽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60 넘어가고 70이 넘어가시면 그 가치관으로 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것이 고정되어서 다른 걸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개인이 그만큼의 세월을 그 가치관을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많이 살아봤자, 그리고 진짜 의식을 갖고 산 나이는 몇 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살긴 살았으나 여러분의 개인의 가치관으로 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가치관으로 살았다고 해봤자 뭐 끼키야 중고등학교 넘어가서 계산을 해준다고 쳐도 몇 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 작품이니까 좋은 것은 내 거에다 갖다 붙이고 아닌 건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이제 완성 제품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그룹별로 한번 토의를 해볼 내용이에요. 한번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간호 전문직이 발전하기 위한 이제 방안을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개인적인 자가 관리, 즉 제 개인이 전문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업무 영역에 자기 각성이 있어야 되고 피드백을 수용할 줄 알아요. 남이 크리틱 해주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완성이 안 된 사람들은 크리틱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 이런 거죠. 부모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남은 잔소리를 별로 안 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보면 부모는 여러분한테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너무 싫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 근데 사회 속에 들어가면 또 상사가 아니면 내 위에 아니면 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크리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론 크리틱이 다 100% 좋고 100% 나쁜 건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각성이나 피드백을 수용할 수 있는, 특히 업무 영역에서 이런 여러분이 자기관리가 돼야 되고, 그냥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서 그래야 전문직으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맨날 계획 세워요. 맨날 계획 세우지만 나중에 2학기에 우리가 간호에서의 경영학적인 내용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냥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제일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떤 옷 입을까도 선택을 하고, 아니면 시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여태껏 그렇게 살아오기는 했어요. 계획 없이 살진 않았으나 조금 더 전략적인 계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경쟁 우위가 되는 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간도 제약이 있고 자본도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다고 내가 무슨 천상천하 없는 무언가를 끄집어 오는 것은 거의 드물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 같은 자본에 제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경쟁 우위가 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그냥 계획을 세울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서 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나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막 너무 힘들고 어떻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우울할 때 생각을 돌려보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친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뚫고 이거를 버텨내는 건지. 근데 이런 것들 어쨌든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전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자기 방안이고, 그러면 이건 이제 극소 개인적인 거고, 전문적으로 자기 관리를 한다고. 우리가 이거는 그 병원 안에서의, 직업 안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부정적으로 환자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걸 관리를 해줄 거냐. 내가 전문인으로서. 또는 갈등이 생겼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 병원 안에는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전문직 측정 도구를 어떻게 하면 개발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며, 가치와 비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유지할 때 그 조직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서 내가 그 정책이 어떻게 우리한테 좋게 이거를 할 것이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간호 전문직 발전을 위한 이제 그런 방안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도는 또 우리가 알아둡시다. 그러면 아까 전문직에 뭐 여러 학자들도 말을 했고 여러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 뭐 전문직이라면 적어도 이런 5가지 특성은 있어야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 직업이 전문직이라고 말하려면 이 5가지 특성을 갖춰야 된다. 5가지로 딱 요약을 했으니까 요거 정도는 우리가 간호 전문직론을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간호도 전문직이 되려면 간호 속에 이 5가지 특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립된 체계적인 지식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간호는 적어도 이제는 그 학제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적어도 4년, 미니멈 4년을 배워야 간호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은 다른 어떤 여러 학문들 보면 5년짜리도 있고 6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가 교육 학문의 체계를 보면. 그러면 어쨌든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전문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동안에는 이제 3년제 4년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환자로 오는 사람들이 꼭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보다 더 높은 학력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학력을 소유한 사람 앞에서 내가 그거 하나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역 안에서 봤을 때 내가 당신보다 더 전문직이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우리가 나름으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전문직이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친 지식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에 근거한 권위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지식은 저만큼의 공부한 사람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거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 자타가 공인하게 돼야 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스스로도 전문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타인도 나를 전문직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그 간호사, 선생님 이런 용어에서 옛날에는 간호원, 미스 김 이런 시절 아주 옛날 이런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 용어의 체계의 흐름을 보면 그 전문직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지금 이 2번째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고민해요. 개인도 고민하고 우리 간호를 둘러싼 여러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 친정들, 간호 조직들도 고민을 하는데, 간호가 아까 그때 우리 전 시간에 개론에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간호 수가를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호 수가가 인정이 돼야만 병원의 오너가 간호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수가가 붙는 거야. 그래야 그 조직의 간호사의 숫자에 대비해서 만약에 수가가 의사처럼 행위별로 의사는 행위별로 수가가 붙어요. 그러면 간호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아요. 환자가 왔었을 때. 그 행위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의사가 하는 행위, 그러면 과연 제3자가 봤었을 때 의사가 하는 저 행위 하나하나에는 돈을 붙여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냐면 저만큼의 6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이만큼의 경험을 통해서 내 몸을 맡겨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호행위 똑같은 개념이에요.
간호행위, 우리가 간호행위 어떤 간호 서비스라고 하는 걸 간호를 주는데 그 행위를 받은 사람이 판단할 때, 아, 이 행위는 이 간호사한테 내가 돈을 주어도 내가 이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아깝지가 않다. 라고, 그럼 그 행위 안에는 전문직스러운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건 아무나. 제일 우리 기분 나쁜 게 뭐예요? 6개월 공부한 간호조무사가 하는 행위나, 그 다음에 4년을 공부한 우리 간호사가 하는 행위나 별 구분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저거 4년이나 배워야 돼? 저거 저거 하나 해주는데 그렇게 오랜 저기 했어야 돼?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차별화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때 21세 우리 간호 정체성, 한국 간호 EBP, 에비던스 베이스로 간호 프랙티스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저거를 받고 돈을 줬을 때 내가 아깝지가 않다. 저거는 분명히 저만큼 공부한 사람이고 저만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건 못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지식에 근거한 그게 바로 권위예요. 그 행위는 저 사람, 저만큼의 공부하고 저만큼만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로부터 인정.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간호 서비스의 퀄리티를 굉장히 얼마나 수준 높게 하느냐는 이제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그래야 나라나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전문직이 되려면 직업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간호라고 하는 직업의 특성상 인디펜던트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일부는 또 디펜던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행위도 있지만 비독자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전문직은 윤리 강령, 그 전문직으로서 행위 규범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강령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거는 전문직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전문직인데 누가 이 사람들을 터치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윤리 강령이나 전문직 이런 행동 규범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이 되려면 이 전문직을 습득을 짧게 했는데도 다 되면 이건 전문직이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만큼 한 사람만 전문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4년 졸업을 받자 우리는 뭐냐면 물론 간호를 통틀어서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냥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냥 제너럴이지 더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의 과정을 겪는다거나 박사의 과정을 겪는다, 아니면 무슨 어떤 기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통해서 조금 더 전문화가 되는 거지. 기본적인 그런 얘기에서는 어쨌든 모든 전문직은 이만큼의 저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겠죠? 정신 한두 사람 조금 막 이게 좀 이게 눈이 가물가물해요. 이게 내용은 어렵진 않지만 내용은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좀 자기한테 졸릴 때는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내가 언제 또 이 시간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가서 여러분 하나 놓고 강의해 주겠어요? 이럴 때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임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는 우리가 듣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기부여는 딱 이거야. 어차피 중간고사 공부할 거 지금 하면서 애운다. 그러면 좀 잠이 덜 올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중요한 거 막 속으로 머리 돌아가면서 내 얘기 들으면서 하면 좀 덜 졸릴 거고, 그 다음에 그래 내가 어차피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간호 영역 중에서도 내가 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면 조금 더 또 좀 잠이 조금 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좀 그렇게 해볼게요.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3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아까 내가 말한 그 동기부여를 좀 시키면서 이 수업에 임하면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두 번째는 간호 전문직의 이제 특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아까 전문직 특징 5가지는 우리가 얘기 들었어요. 이제는 간호 전문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아까 파발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문직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한 직업과 전문직 사이에서 우리 간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는지를 한번 다시 따져보면, 파발코는 이제 전문직이 되려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을 갖추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발코 말에 의하면 전문직은 이론이 있어야 되고, 사회 가치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훈련기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거를 선택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자율성, 종사기관, 지역사회와 결속이 돼 있어야 되고, 윤리 강령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파발코 거를 가지고 그럼 직업은 뭐고 전문직은 뭐냐, 그 사이에서 우리 간호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한번 따져보면, 이론은 전문직이 되려면 존재해야 돼요. 직업은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나름 우리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제한적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회 가치하고의 관련성에서 우리는 적절해요. 사회적인 가치에서 사회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훈련 기관이 보통 전문직이 되려면 장기간으로 전문화돼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비교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론화도 시켰고, 그렇지만 이제 점점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긴 해요. 그래서 기간 다양하고 일부 전문화됐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 동기가 사회 기여해야 되는 거 있다고 했더니 봉사, 우리도 봉사 부분 있고, 자율성은 진정한 전문직이 되려면 완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점, 긴 것도 있고 자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사 기간이 장기간이면 우리는 다양하다. 그렇지만 비교적 우리가 미니멈 지금 4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와의 결속이 전문직이 되려면 그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필요로 하는 거이면은 맞긴 하나 아직 높은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한 최소 정도 있는 거고, 윤리 강령은 우리 고도로 개발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파발코의 개념에 의한 전문직 입장에서 간호를 직업과 전문직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퀴즈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8가지를 갖추어 있어야만 간호가 진정으로 이제 전문직이다라고 말해서, 자율성, 윤리 강령, 전문 교육, 전문직 단체, 전문 지식, 종사기간, 사회봉사, 자격 규제해서 이렇게 8가지의 전문직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퀴즈에 낸 것처럼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전문직에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8가지 요소고,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좀 본다라고 하면, 자율성은 우리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옷소리가 있어야 돼요. 오토매틱 해야 되는데,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실무 수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정책과 활동에 자율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야. 자신의 일에 대한 외적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적인 일이나 개인의 업무 행위에 있어서 사회적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야 우리가 자율성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거 업무를 보면 간호 업무의 범위 이에 있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나가 비독립적인 일들이 있고, 특정 역할과 기능, 기술, 목적과 책임 결정, 간호사의 법적 권한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 자율성을 우리가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에요. 우리의 간호의 업무도 독자적인 걸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윤리 강령은 우리도 고도의 높은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의 윤리 강령은, 그러니까 이 윤리 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 규율이 아니라 자기네 스스로 내적으로 간호의 양심과 철학을 집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간호 건강, 사회 본질에 대한 신념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윤리 강령은 대상자의 건강 보호 증진 회복, 질병 예방, 고통 경감을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리 강령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윤리 강령들을 보면 간호 행위를 안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어떤 원칙을 제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문직들은 다 자기네의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도 간호사라면 무엇을 지켜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걸로 이제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이 2013년 이제 몇 번에 맨 처음에 제정이 된 다음에 계속 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개정이 돼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간호의 근본 이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간호사의 책무는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뭐 질병을 예방하고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름의 그 철학과 가치를 가진 그런 강령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육.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은 아까 가장 중요하게 오늘의 학습 목표인 간호가 전문직이 되려면 그 8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돼 있는지를 하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교육은 말 그대로 학문적, 실제적 새로운 사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습을 하는데 높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식 전달과 이에 대한 참여 의식이 필요해야 하는 이런 전문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지금 전 간호학제가 4년제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 3년제에서 아직 4년제로 이게 법으로는 이렇게 됐고 기존에 워낙 3년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인증평가원에서 인증을 주면서 4년제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어요. 아직 아마 일부가 그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아직 올라는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일원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고등교육법 50조 이렇게 여기 보면 여러분 글씨가 이게 작으니까 여러분의 프린트물로 보면 여기 보면 그 원래 법률 말고 이렇게 제도가 일원화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원래 전문대학에는 3년제였거든요. 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일원화되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등등등등 내용들이 우리가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그 전문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직 단체가 있어야 돼요. 전문직이 되려면 그 전문직을 서포트해주고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직 단체 대부분이 대한간호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본다면 대한간호협회 이게 가장 크고 모든 간호사를 대변하는 이제 협회고요. 그 다음에 한국간호평가원은 지금 우리 간호대학도 인증평가원을 인증을 받아야 돼요. 병원이 JCI 인증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호대학도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을 받는 학교의 학생만이 국가고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법으로 다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학교의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한국간호과학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호도 보면 막 세부 영역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각 영역들이 학문적으로 연구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고, 그다음에 국제간호협회. 우리 간호가 이제 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같이 하기 때문에 ICN이라고 국제간호협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그 직업과 관련된 단체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문직이 되려면 그러니까 실무 수행을 위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가 그냥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EBP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Evidence Based Practice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즉 간호 연구 활동을 통해서 간호 전문 지식 발굴 및 정렬을 한다. 여러분들 그 간호 연구를 다 듣나요? 지금? 네, 간호 연구를 이미 들었나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호 연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이 영역은 개인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혹여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임상에 있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연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밑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이 간호 연구라고 하는 방법론을 잘 배워놓고 나면 임상에 가서도 우리 2학기에 QI 할 때도 이 연구가 기본 내용이 바탕이 돼요. 그래서 퀄리티를 임프루브 시키는 우리 그 케이스 스타디 대신에 우리는 QI라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의 기본 바탕이 간호 연구 방법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연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문 지식,
그 직업이 전문직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잘 배워두세요. 그래야 우리가 2학기 여러분이 수월해지니까. 그 다음에 종사기간. 직업에 헌신하며 평생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호직은 당연히 여러분이 국가고시를 통해서 간호사 면허를 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교육을 해야 돼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종사 기간이 거의 평생, 그 전문직들은 다 이래요. 왜냐면 그 지식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계속 역동적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종사 기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사회봉사, 존재의 이유예요. 사회에서 필요가 없다면 그 전문직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봉사, 인간의 기본적 욕구고 가치를 충족시키는 거고, 이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 실현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뭔가를 애쓰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요. 알아줘요. 아, 너 정말 고생했다. 너 아니었으면 이거 안 될 뻔했다. 그럼 우리 보통 어때요? 내 마음이 그 인정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인해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이 다 보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간혹 그런 말 많이 나올 때 봉사로 가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성숙해진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나를 위한 것 같다. 이런 말들 사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즉 봉사는 자신의 욕구 실현 이런 거가 다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인간적 재능이나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고, 전문성을 구비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줘서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요새 재능기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간호도 전문직이 되려면 그래서 간호사 백그라운드 가지고 국내국에 이렇게 재난이나 무슨 필요로 했을 때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도 뭐 아직은 뭐 많이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 뭐 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봉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문직에 이제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자격 규제. 아무나 전문직이 되면 그건 전문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직이 되려면 어떤 요건에 어떤 스킬을 거쳐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무엇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자격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은 특히 우리 이제 간호 전문직은 고유의 지식과 기술을 독점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나 해버리면 이건 우리가 전문직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전문직은 다 이렇게 이익단체예요. 자기네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면허와 위임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정 학력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그 일정 학력이 안 되면 시험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일정 학력이라는 것도 규제예요. 그 규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또 일정 학력을 했어도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또 간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의 이런 법령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증거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쫙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자격 규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이 자격 규제까지 해서 8가지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간호 전문직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그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간호가 진짜 전문직이다. 우리가 막 자타가 공인하게, 특히 이 자가 스스로 내 밥그릇을 내가 더 열심히, 내 직업을 더 무언가 이제 잘 되게 노력을 하는 건데, 캐나다의 몬타리오주의 간호사협회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왜 간호는 이래서 전문직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 뭐 내용이 이렇게 아까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럼 그 연구한 내용을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의미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계적 문헌을 갖고 이미 나온 문헌을 체계적으로 한번 고찰해본다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간호가 전문직인 거, 간호는 지식이 있다. 즉 우리가 보면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얻은 이해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에 이 지식이 있으니까 전문직이다,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간호는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EBP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 2학기에 하는 QI가 바로 그 탐구 정신이에요. 여러분의 유닛에다가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 유닛에 가서 여러분이 누가 주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꼭 그 병동을 그때 안 갔어도 3학년 때부터 우리가 실습을 나가봤잖아요. 나가서 있어 보니까
여기는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무언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즉 간호는 그런 어떤 탐구 정신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문직이다. 또 간호는 책무가 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간호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내가 무슨 과실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나도 책임을 받고 내가 몸담고 있는 병원도 책임을 받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의무와 책임, 그러니까 권리하고 의무는 서로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책무라고 하는 것은 직업과 관련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과 관련돼서 내가 무언가 임무를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책무라고 하는데 이 책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 행위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지금 간호사법을 따로 만들려고 이제 무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날인데 외국 선진국 같은 데는 간호에서 간호사법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도 하면서 그만큼 간호사법이 따로 있다는 것은 권리가 많고 또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간호사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료법 안에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져서 내가 무언가를 했었을 때 내가 지금 간호사법이 생기기 전에는 조금 내가 책임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간호사법이 생겨지면 그 대신 그 반대로 책임이 없다는 것은 권리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을 지금 막 그 대한간호협회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많은 책임을 지겠다. 그렇지만 그만큼 권리도 갖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자율성. 당연히 전문직의 기본 핵심 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속에서 벗어나 자기가 자율로 하려고 하는 걸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독자적인 게 꽤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계속 옹호. 간호 안에는 우리 옹호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병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누구하고 가장 잘 사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 환자 보호자. 왜냐면 나의 든든한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가장 중요한 고객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나 상사를 더 우선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해보면 옹호. 그 대상, 내가 무언가 일이 생겼었을 때 우리 사람은 인지상정이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가 아주 완벽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 어느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실수가 돼요. 그러면 실수가 일어났을 때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정말 전문직스럽고 정말 그 환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 우리 잘못했어도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쉽죠.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했을 때는. 그런데 평소에 괘씸하고 평소에 굉장히 불친절하고 이런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요? 요씨 너 이제 잘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옹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은 상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물론 그 사람들이 아주 아닌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 보호자를 내가 백으로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옹호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거. 그리고 옛날에 이 옹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간호에서. 이게 생긴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그만큼 옹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 간호로 흘러왔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직 되기 위한 근거로서 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혁신과 미래지향을 우리는 그냥 멈추지 않는다. 우리 그때 EMP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였죠? 변혁, 창조 이런 거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창의력 있게 통찰력 있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료와의 협력. 혼자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있어요. 나 혼자만 잘해서 환자가 케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 건강직업과 다학자간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윤리와 가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간호가 전문직이라고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래서 전문직입니다라고 하고, 세 번째가 이제 간호 전문직관에 대한 거예요. 아까 전문직관은 우리가 그 이미지에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갖고 있는 간호 전문직에 대한 관점,
그리고 또는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간호 전문직의 미래의 희망을 갖고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긍지를 간호 전문직관이 있느냐 나한테 내가 내 직업인 간호에 대한 어떤 전문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가치 나의 신념 개인적인 가치 신념과 그동안 배우면서 간호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 안에 같이 접목된 그런 어떤 전문직관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은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 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라면 적어도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왜 간호에서 전문직관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다양한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효율적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시간과 자본은 언제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귀향이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우리가 간호 수가등 등등 여러 가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니 과연 간호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전문직이라고 했으니까 전문직관 무언가 그 행위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이 있으면 결국에 그거는 환자와 간호사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나름의 우리 간호는 당연히 이런 이미지와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직업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도 만족하고 환자도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위치가 좀 더 당연히 확립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의 위상이 더 확고해질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간호의 전문직관을 정립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통 그 전문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냐면 먼저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의 사회화의 영향을 받아요. 이 사회화의 영향을 받으면 이 영향을 받은 것이 인식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2학기에 그 간호 경영을 할 때 얼마나 인간이 왜곡되기가 쉽고 얼마나 사람이라는 것이 그 보는 거와 그러니까 팩트하고 내가 인지하는 것은 절대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사회와 인지와 인식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고와 신념이 형성이 돼요. 내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똑같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모든 지식을 줘도 각각의 여기 있는 60몇 명은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 방법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그동안의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그래서 어쨌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덜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60몇 명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뭐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 교수자의 목적은 대다수가 만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이 방법이 이제 대다수가 만족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식 과정을 거쳐서 사고와 신념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사고와 신념은 이제 개인적인 이런 것이 거치면 우리가 간호라고 하는 전문직 이미지와 간호라고 하는 전문직 자아 개념으로 통해서 이것이 다시 합쳐져서 간호사로서의 어떤 의사결정할 수, 전문직스럽게 의사결정하는 행위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문직관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원래의 속성에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전문직 속에서 배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간호 전문,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동안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개인이 살아온 사고, 가치, 이런 모든 인식, 이런 거가 간호대학에 들어와서 4년 동안 배우면서 결국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표출되는 여러분의 태도는 그동안의 여러분 개인의 가치와 간호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이 간호 전문직의 어떤 행위로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직과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간호대가 안 들어왔으면 간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간호에 대해서 생각도 거의 없고 간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나는 어떤 간호사가 돼야지, 나는 내가 어떤 그 전문직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호가 전문직 성장을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대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왜곡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게 아직까지도
성비가 여성이 너무 많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역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여성이 많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성비가 더 섞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도 남존여비 뭐 이런 게 아직도 많이 없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으로 여성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간호가 의사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그 비독립적인 부분, 오더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건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간호에 따라서 내가 그 받는 페이가 정말 전문직스럽게 아직은 조금, 물론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보면 일반 기업의 중간 정도는 받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받는 건 아니지만 명실공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정말로 전문직이 되려면 더 높은 어떤 그런 그 페이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페이를 높게 받으려면 당연히 오너가 페이를 높게 주기 위한 무언가가 되어져야 되겠죠. 아, 저 사람은 반드시 더 높게 주고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앞에서 의료시장 개방이 됐을 때 나라 입장에서 보면 모드 3가 굉장히 큰 영향이어서 불리할 수도 있지만 개인 모드 4 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입장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병원을 여기다 차렸을 때 그냥 못 차린다 그랬죠. 반드시 누구를 끼워야 되냐면 원주민을 끼워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 원주민은 우리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원주민은 내가 영어도 되고 간호사의 스킬도 되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외국 같은 경우 능력 있는 엑스퍼트들은 그 이사 비용도 대주면서 간호사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필요도에 의해서 이제 나의 값어치가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제일 우리의 뭐 발목을 잡는 게 실은 이 앞에 있는 것보다 높은 이직률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가면 1년 안에 사직하는 간호사 수가 그 전체 간호사 수 퍼센테이지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차지해요. 이때는 문화 충격이 오는 거야. 내가 학생 때 배웠던 거랑 학생 때 가서 실습했던 거하고 내가 진짜 간호사가 돼서 했을 때 갭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가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내가 무언가가 되게, 왜냐면 병원은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의 어떤 영향을 내가 최고의 목적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으로 내가 찍고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무언가 흔들린다고 해서 나의 최종 목표에 영향을 받으면 될까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많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인내하고 감내하고 좀, 왜냐면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유닛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이상한 사람이 있는 유닛, 그건 내 운명이에요. 누가 그걸 뭐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나는 운명인데, 그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그 사람 때문에 바꾼다? 이거는 전문직스럽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크게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간호가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데서 조금 이제 우리를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간호 전문직이 이제 사회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전문직이 사회 속에서 존재 이유를 인정받으면서 내가 이제 살아가려면 이제 사회화라고. 그러니까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조직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딱 여러분 일이에요. 앞으로 졸업을 해서 처음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병원 조직원으로 사회화가 돼야 돼요. 조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면 어떤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이면 다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조직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사회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직 사회화다 그러면 그냥이 아니라 그 지식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규범을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서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화. 그래서 간호 전문직 사회를 보면 간호 학생이 대학에서 간호교육을 받아. 여러분이 간호대를 안 들어왔을 때랑 들어와서 3학년, 1학년, 2학년 때는 조금 덜 하다가 3학년, 4학년을 받으면서 여러분 나름으로 간호대학생으로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이번 이제 1년을 받으면 더 이제 간호대학생으로 사회화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병원의 조직원으로서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인간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다 이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서 이 스트레드나 이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사회화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좋은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그러니까 사회화되는데 개인의 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을 둘러싼 외적 환경도 영향을 미쳐요. 성격이 원만해서 조금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걸 잘 극복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 성향상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견디기 쉬울 것이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운 좋게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유닛에 갔었을 때 외부 환경이나 이 여건들이 내가 사유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면 될 것이고, 이거는 내적 외적으로 다 달라요.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1년 안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보시고, 전문직이 사회화되는 이제 과정에서 가장 여러분이 처음 받아들이는 게 현실 충격. 이 리얼리티 샥에 걸리는 거예요. 처음 간호학생에서 간호사로 변환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거랑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서 이제 갭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이거 다 거쳐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처음 들어가잖아요. 일단 합격했어요. 여러분이 합격에 대한 그 만족도가 일반 학과에서 느끼는 만족도하고 여러분 너무나 우아하게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의 4학년들이 이게 우리 간호라고 하는 직업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취업에 심각하거든요. 고대 아니라 고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그 다른 일반 과에서 여러분이 직업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즘에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이 어쨌든 우아하게 지금 벌써 다 이제 정돈이 1학기가 되면 거의 다 이제 정돈이 끝나요. 1학기 말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졸업을 해서 들어갔어요. 처음엔 밀월기예요. 모든 게 어쨌든 일단 새 출발이에요. 일단 그 학생을 벗어나서 새 출발이 다 좋은데, 곧바로 여러분한테 밀월기 지나서 뭐가 부딪히냐면 충격기가 이제 와요. 이 충격기는 어떤 시절이냐면, 이제 처음 왔었을 때는 한 달 정도는, 뭐 한 달도 안 갈지도 몰라요. 한 10여일 정도는 신규니까, 처음 왔으니까 여러분을 그 배려해주고 대접을 하는데,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가면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주변이, 너 이제 아직도 빨리빨리, 왜냐면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일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비디하고 빨리빨리 자기만큼 자기는 엑스퍼트인데도 이 여러분을 봐주질 여유가 없는 거야. 봐줘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도 학생이 아니라 간호사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이 행위가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를 때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를 때, 특히 병원과 같은 곳에서는 그 질병과 관련된 지식이 짧을 때 제일 들어온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고, 또 진짜 실수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겁먹고 불안정하고 위축되고 힘든 시기를 가져요. 이제 이러다가 한 6개월 좀 지나면 이제 회복기가 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병원 돌아가는 거 알아요. 이제 여러분이 1개월에서 한 3개월이 지나면 다 알지 못해도 자기가 이제 배치되는 어떤 유닛이기 때문에 그 유닛이 이제 유머 감각도 돌아오고, 그 유닛의 문화를, 이제 조직 문화에 이제 어떤 사람은 적응을 잘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적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기가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잘 되는 걸로 보면 이제 해결기가 와요. 즉 충격기의 결과에 따라서 환경 적응 능력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탈되는 사람은 이탈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고,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 가는 거고, 이제 잘 남은 사람들은 여기 해결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여기가 거의 요렇게 오기까지 한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 딱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이 과정은 그거를 가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흔들려서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전문직이고 내가 정말 최종 나의 목표가 있고,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만 있는 곳에서 행동 운이 좋기는 하겠지만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또 극복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를 주인공으로 놓고 내가 난 지금 연습 기간, 무언가를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부러 힘든 무언가를 뭐 거치는 거, 이게 나름의 자기와 이렇게 그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전문직이니까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긴 세월을 두고 어떻게 전문가까지 가는 거냐면,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제 초보자, 너버스예요. 여러분이 너버스에서 이 엑스퍼트까지 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초보자는 이제 거의 신규죠. 그러다가 이 신규가 어느 정도 이제 1년 3년 이게 되면서 중급자가 되는 거예요.
중급자가 오늘 그 퀴즈 중에 하나가 이거 됐었었죠. 여러분들한테 이 배너에 전문직 사회화 과정 단계를 쓰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처음 간호사가 되어서 나중에 엑스퍼트가 되기까지 여러분 또 누구나 또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간의 차이는 인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그 전문직의 간호사들은 초보자에서 중급자, 중급자에서 이제 능숙자, 조금씩 내용들이 달라요. 능숙자에서 아까 이 컴피턴트하게 능숙자에서 더 잘하는 게 능통자, 프로피션트, 단어 쓰는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능통자에서 가장 우리가 말하는 엑스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굳이 따로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냥 그 영역에 있어서는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의미하는 그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잘 눈여겨서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 퀴즈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직 사회화에서 전이를 빨리빨리 이 사람이 사회화에 들어갈 수 있게 전이를 하는 전략으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프리셉터십 많이 하죠. 이건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1대1로나 1대2로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빨리 그 업무에 돌입할 수 있도록. 프리셉터십이고 멘토는 업무 플러스 개인적인 모든 거를 다 관리해주는 거예요. 우리 멘토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신규가 그 조직에 사회화될 수 있게 전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략들이에요. 모든 병원들이 이런 걸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우리 안암병원도 여러분이 처음 이제 간호사가 되면 이 프리셉터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셀프 멘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런 일정 기간을 뭐 3개월, 6개월 이런 기간을 거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멘토가 되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아 존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아 존중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신감이에요. 자기에 대한 존중감과 자신감인데 이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인간은 처음 출발점은 다 똑같았는데 A, B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계속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팽배해지고 똑같이 처음에는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자꾸 실패를 하고 인정을 못 받는 경험을 자꾸자꾸 하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입장에서 나를 A 형태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공, 그 작은 성공이 이제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3학년 2학기까지는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뭐 놀고 이래서 내가 시험도 아주 엉터리를 봤어. 그렇지만 나는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생각 안 해. 난 내가 마음 먹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해.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러고 실제 경험이 없으면 실제는 동기부여는 안 돼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해놓고 이번 4학년 1학기 때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나 한번 나에 대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그 결과를 얻어내요. 그러면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 먹으면 난 진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들이 약간씩 그 근거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고 아니면 꼭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의 풍부함을 위해서 뭘 배우는 거 뭐 배운다고 끊어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고 안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무언가를 한다라든지 무언가 그런 걸 통해서 이 자아 존중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발은 처음은 다 똑같거든요. 아주 저기 하지 않는 한 출발은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똑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멘토나 프리터스십이나 셀프 멘토링이나 자아 존중감은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조직의 전문화를 시키는데 전이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은 병원들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간호 전문직 단체예요.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몇 개 단체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이 아까 우리가 적어도 간호라고 하는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단체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단체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아까 국제간호협의회라고 하는 게 ICN 약자를 딴 거예요. ICN 요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ICN인데 이게 그 1899년 영국의 패니크에 의해서 창립이 됐어요.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간호가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9년에 가입을 했고 이 김모임이라고 하는 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 이제 이분이 1989년대 처음 ICN 회장에 당선도 됐어요.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없다가 이제 요즘에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엇을 했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면 뭐 하나 되게 쉬운 게 없어요. 지금은 다 똑똑하고 다 잘나서 옛날에는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던 시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시대 다 다릅니다. 우리 공부하던 시대는 이과에서 조금 뭐 공부 좀 하면 고대 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던 시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운명이 자기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방법은 없는 거고, 그 대신 또 좋은 점도 많겠죠. 여러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걸 노력해요. 뭐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제 간호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게 뭐 우리하고 이웃사촌 WHO 세계보건기구예요.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가 이것도 1948년에 창립이 됐고 그 다음 해인 49년에 아까 국제간호협회가 창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2003년에 그 이종욱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예요. 이 사람이 사무총장이에요. 아까 그 학회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는 말 그대로 세계보건기구니까 그거와 관련된 그런 세계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둘 게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 적십자사. 그래서 이 적십자사도 이 1859년에 그 두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만들어서 이 적십자사는 실은 전시, 재회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픈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간호하고 관련된 거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면 여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우리 나이팅게일 굉장히 이제 간호사를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그 기여도를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나라도 몇 명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나이팅게일 기장을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국제 전문단체가 있고, 국내는 내가 아까 한 4-5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대한간호협회. 이게 이제 가장 간호사를 대표하는 사단법이고, 여러분의 취업을 하면 일부 월급이 나가고 있어요. 월급에서 일부 떼어가요.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여서, 당연히 여기는 회원의 권익 옹호,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증진, 국제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1908년에 이게 설립된 거예요. 가장 먼저 설립되기도 했었고 가장 대표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간호와 관련된 걸 하는 업무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오늘 퀴즈에서 이 대한간호협회를 내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한테 하면서 그 대한간호협회 이런 단체 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한국간호과학회는 내가 아까 말한 것 중에 그 학자 연구, 그러니까 보통 대학 교수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각 영역의 학문과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는 곳이 학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더 많이 교수들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크게 본학회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전체 간호를 대표하는 학회고 그 밑에 더 실질적으로는 분과학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호는 여러분 지금 배우는 것처럼 아동, 모성, 정신, 지역, 관리 막 이렇게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과학회와 본학회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한국간호평가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그 간호대학의 인증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석사에서 전문간호사가 있는데 전문간호사도 석사를 마치고 국시를 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임상 전문 간호사 아니면 뭐 아동 전문 간호사 이런 명칭이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더 제너럴스트를 넘어서서 조금 더 전문가인 거죠. 어쨌든 이런 모든 시험과 관련된 거, 간호사의 자격 시험과 관련된 것을 주관하는 곳이 한국간호평가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있어. 끝났나요? 다 끝났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전문직에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한 요건 8가지는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답형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